자, 35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헤이그 룰스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헤이그 룰 쭉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 함부르크 룰 그리고 넘기게 되면 MT 협약이 나오는데요.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얘네를 CISG나 인코텀즈, UCP 600처럼 모든 조항을 다 같이 본다라는 건 사실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운송 규칙들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중요하고 빈출되었던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주는 취사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취사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헤이그, 함부르크, 그 다음에 MT 협약에서 비슷비슷한 조항들이 있어요. 비슷비슷한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조항들. 그러한 조항들을 쭉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집에서 관련 있는 조항들을 직접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헤이그, 함부르크, MT 협약 먼저 어떤 주제들이 공통이 되어 있고 어떤 조항을 봐야 하는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헤이그 룰이나 함부르크 룰 같은 경우에는 뭐와? 해상 운송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MT 협약 같은 경우에는 복합 운송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 해상 운송 규칙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헤이그로 만들어져서 헤이그가 헤이그 비스비라는 협약으로 개정이 한번 되었고요. 개정된 다음에 함부르크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최근에 로테르담이라는 규칙 또한 만들어졌지만 수업 목적상으로는 사실 함부르크 룰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르크 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헤이그 함부르크 MT에서 가장 처음에 뭘 봐주셔야 하느냐? 물품의 범위를 먼저 봐주셔야 돼요. 대체 국제 물품 운송에서 물품의 범주가 어디니? 그리고 이 물품의 범주를 정해놓게 되면은요, 이 물품의 범주에서 명확히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해서 헤이그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의 범주를 1조에,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1조에, MT 협약 같은 경우도 1조에 물품이란 하고 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헤이그 규칙 보도록 하실게요. 자, 해서 시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조 시항 보시게 되면은요. 교재는 358페이지고요. 자, 물품이란 goods란 뭐냐? includes goods, wares, merchandises and articles of every kind. 뭐예요? 모든 종류의 어떤 물품, 제품, 상품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 except 제외되는 게 있다. 뭐? 산동물 그리고 어떤 cargo인데 cargo가 on deck 갑판에 적재된 물건. 갑판적된 물품과 산동물을 뭘로 보지 않는다? 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헤이그 규칙에서 정하는 운송인의 책임 및 권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의 헤이그에서는 화물의 범주를 뭐로 하고 있다? 갑판적된 화물과 살아있는 동물을 제외한 것만을 물품으로 보고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만 헤이그 룰이 적용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함부르크 MT 조약으로 갈수록 이 물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점차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뭘 공부를 해줘야 하느냐? 협약의 적용 범위를 봐주셔야겠습니다. 협약의 적용 범위가 무엇이냐? 헤이그에서는요. 선화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 계약에만 헤이그가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함부르크로 갈수록 MT로 갈수록 마찬가지로 이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가 된다. 자, 우리 UCP나 인코텀즈, CISG도 어디에만 이 협약이 적용된다라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죠. 이 협약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고요. 헤이그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1조와 10조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2조, MT 협약 같은 경우에도 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헤이그 협약 적용 범위 먼저 한번 보실게요.
해서 헤이그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다? 물품에서 live animals 산동물과 가판적된 허물을 제외한다라고 했고요. 자, 헤이그의 적용 범위가 되는 contract of carriage 운송 계약은 어디에만 적용이 된다? only to only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contract of carriage covered by a bill of lading or any similar document of title. 선화증권 혹은 특정한 권리증권에 의해서 커버되는 운송계약에 대해서만 어떻게 한다? 운송계약으로 보고 헤이그가 적용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0조 가시게 되면요. 십 조 37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370페이지 보게 되면은요.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이 컨벤션 뭐예요? 헤이그 룰의 어떠한 조항은 shall apply to all bills of lading. 어떠한 선화증권, 모든 선화증권에 적용이 된다. 근데 이 선화증권이 어떻게 한다? Issued in any of the contracting states. 이 협약에, 이 헤이그 협약에 채약한 국가에서 발급되는 선화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헤이그 규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와 10조 연결해서 공부를 해주셔야겠고요. 마찬가지로 협약의 적용 범위는 함부르크, MT로 갈수록 점차 확대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느냐? 함부르크 룰에 가게 되면은요, 선화증권의 그 발행지가 그 채약국인 경우를 포함해서 선적항이 채약국인 경우, 도착항이 채약국인 경우, 여러 가지 도착항 중에 실제 도착항이 채약국인 경우 등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복합 운송을 다루는 MT 협약의 적용 범위도 마찬가지로 인도지가 채약국이거나 수탁지가 채약국인 경우, 그다음에 출발지와 도착지가 채약국이면 모두 적용 범위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확대되는 추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운송인의 책임 기간이다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이 운송인의 책임 기간이 뭐냐? 운송인이 내 책임하에 이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명확한 기간을, 구간을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헤이그에서는 2조에서, 함부르크에서는 4조에서, MT 협약에서는 1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헤이그 2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서 헤이그 2조를 보게 되면은요. Under every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자, 해상 운송에 있어서 the carrier, 운송인은요. 물건을 로딩, 선적하고 물건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고 스토리지, 적부하고 운송하고 custody, care and discharge, 양육하는 모든 과정까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 Shall be subject to the responsibilities and liabilities and entitled to rights and immunities hereinafter set forth. 라고 해서 물품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져야 하는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로딩을 하는 순간부터 디스차지 하는 구간까지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그 2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로딩에서 디스차지까지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함부르크나 MT 협약에 가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from 어디서부터 until 어디까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물건을 내가 이 사람한테서 인도받는 때로부터 인도해 주는 때까지 정도로 확인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 부분 규정을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정해진 책임 기간 동안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운송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 운송인의 의무 중에 일부는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면책 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자, 해서 이러한 운송인의 의무, 면책 그리고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뭐뭐가 있느냐? 헤이그의 경우에는 3조, 함부르크의 경우에는 5조, 그리고 MT협약 같은 경우는 16조에서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책을 정하는 조항으로는 헤이그의 4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5조, 여기도 16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헤이그 3조, 4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너가 운송인, 너가 물건을 책임을 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운송인 너의 책임은 이거야 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물건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져야 돼. 대신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손상이 일어나도 면책해 줄게 라는 범주를 명확히 정해준 거예요. 이 범주를 정해줌으로써 누가? 화주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운송인이 이러한 책임을 협약에 따라서 해줘야 하고 특정한 경우에만 면책을 규정해 주었기 때문에 화주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빈출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헤이그 3조, 4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서 헤이그 3조가 좀 많이 긴데요. 중요한 부분만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3조 1항은 뭐라고 하느냐? 운송인의 감항성 주의 의무다라고 해요. 감항성, seaworthy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배가 항해가 가능하게 하는 거다. 즉,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항해에 적합해야 돼요. 근데 항해에 부적합한 배로서 해상 운송을 하는 것은 운송인의 의무 태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감항성 주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조의 운송인 의무 보게 되면요. 3조 1항 캐리어는 before and beginning 보야지 항해를 시작하기 이전 그리고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뭘 해야 하느냐? due diligence를 주어야 한다. due diligence,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 상당한 주의를 뭘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박을 seaworthy, 가망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선박에 구멍이 나 있거나 선박이 어디가 찌그러져 있거나 하면은 가망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러한 것을 주의해라 해서 첫 번째로 선박을 가망성 있게 만들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선박만 제대로 되면 되냐? 아니다. 선박에 대해서 충분한 선원을 갖춰줘야 한다. 그래서 properly man 해줘야 하고 뭐 밧줄이라던가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춰줘야 하고요. 뭐 필요한 소모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공급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떠한 물건이 이제 선박에 적재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적재가 되는 구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홀즈나 리프리저레이팅이나 어떤 쿨 챔버 물건들이 적재되는 그런 선창과 같은 공간을 어떻게 해야 한다? feed and safe하게 만들어 놔라.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운송인의 감항성 주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due diligence 해라. 뭐 하기 위해서? 선박을 가망성 있게 만들고 충분히 선박 선원 등을 갖추고 그 다음에 물건이 보관되는 장소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의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운송인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건을 너가 로딩해서 디스차르지 하는 동안 너의 책임 하에 두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물건에 대해서 뭘 해줘야 하느냐? 4조의 면책 조항을 제외하고는 적절하고 주의 깊게 물건을 뭘 해라? 선적하고 핸들링하고 적부하고 옮기고 보관하고 신경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주의 의무까지를 같이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조에서 정하는 헤이그 3조에서 정하는 첫 번째 운송인의 의무가 뭐라고요? 가망성 주의 의무. 두 번째는 뭐예요? 화물 취급 주의 의무.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경우는 너의 의무지만 운송인에 대해서 또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죠? 바로 4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조 보시게 되면은요. 4조 1항은 가망성 주의 의무와
연관해서 같이 봐주셔야 하는데요. 가망성의 반대가 뭐냐? 불가망성이다. 그래서 불가망성 뭐예요? 선박이 항해를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헤이그에서는 이 불가망성에 대해서도 운송인의 면책을 규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운송인이 3조에서 규정하는 가망성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인 책임이에요. 근데 그 외의 것을 제외한 불가망성에 대해서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보셔야 하느냐? Neither the carrier nor the ship. 선박 혹은 운송인 누구도 어떻다? liable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loss or damage. 어떠한 로스나 데미지가 발생을 했는데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unseaworthiness. 불가망에서 로스나 데미지가 발생을 해도 운송인이나 선박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불가망성에 대해서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외 사유가 있다. 제외 사유가 뭐냐? 이 뒤에서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이다라고 4조 1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첫 번째 면책 사항 뭐라고요? 불가망 면책. 그 다음에 2항을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이라던가 천재지변이라던가 공적의 행위라던가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은 면책 조항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면책 카탈로그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면책 수없이 많은 면책 사유들을 나열을 해 놓은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헤이그 현재 1조, 2조, 3조, 4조까지를 모두 보셨는데요. 1조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물품의 범위와 함께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협약의 적용 범위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때 같이 봐줘야 할 거 10조의 조항이다. 그 다음에 2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 기관으로서 물품을 선적하고 디스차지 할 때까지 운송인은 물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한 책임의 범주는 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은 선박 등을 가망성 있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화물 취급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를 해줘야 한다. 근데 이 가망성을 다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망에 대해서 면책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책 카탈로그를 정하고 있다라고 3조 4조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운송인의 의무와 면책을 명확하게 해놓은 헤이그와 달리 함부르크나 MT 조항에서는요, 운송인의 의무를 간단한 조항으로 만들어놨어요. 명확하게 이거를 해야라가 아니라 운송인은 너가 이거 하지 않으면 네 책임이야 라는 식으로 좀 더 강하게 운송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책임 한도는 뭐예요?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운송인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을 한도를 둠으로써 운송인의 책임 범주를 명확히 한계를 지어준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 물건은 키로당 10,000원이야. 그래서 10,000원에 대해서 만약에 너가 손해가 나면 난 이만큼의 배상을 받고 싶어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운송인은 킬로그램당 어떻게 한다? 각 협약에서 정해진 그 책임 한도의 비용만큼을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이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100 스털링 파운드라고 정해놓고 있고요. 헤이그 비스비로 개정이 되면서 666.7 SDR이라는 단위와 함께 책임 한도를 두었습니다. 이 책임 한도는 함부르크랑 MT로 넘어가면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자, 그래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몇 조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6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MT 협약 같은 경우에는 제 18조에서 이러한 책임 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그가 가장 작았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각 협약에서 봐줘야 할 것이 뭐냐? 운송 서류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운송 서류 헤이그와 함부르크 같은 경우 운송 서류 뭐예요? Bill of Lading. MT 협약 같은 경우는요, 복합 운송 증권.
근데 MT 협약에서의 복합운송 증권 조항이 굉장히 빈출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복합운송 같은 경우에 몇 조에서 보면 되느냐? 5조, 6조, 7조 그리고 8조까지를 봐주셔야겠고요.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정의, 우리 지난 시간 같이 봤죠. 그러한 정의와 함께 선화증권의 증거력 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와 15조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헤이그 같은 경우에는요. 3조에서 이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송협약 같은 경우에 이거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주제로 공통 주제를 묶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각 운송협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어떤 식의 변화를 거쳤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각 조항에 지금 적어드린 이 조항들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주세요. 먼저 공부를 해서 기본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더 어려운 조항에 대해서 확대시켜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헤이그 3조 운송서류 관련 조항 보고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함부르크와 MT 조약 이 각각의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조의 5항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망. 자, 사망 보게 되면은요. After receiving the goods into his charge. 자신의 책임하에 물건을 받은 운송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Issue to the shipper a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을 발행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발행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의무를 두고 있는데 그 선화증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A, B, C라고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송하인이 얘기한 물품의 명세 등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B항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포장 개수 등을 넣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pparent order and condition. 물건을 딱 보기에 외관상으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러한 명세 등과 화인 등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선화증권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Such a bill of lading shall be prima facie evidence of the receipt by the carrier. 운송인이 이 선화증권상에 적혀져 있는 저 ABC란 내용은 운송인이 ABC대로 물건을 받았다라는 추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서 운송인이 프리마 페이시하게 저렇게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도착지에서 선화증권상에 적혀있는 명세와 동일한 물건을 줘야 하는 것이 운송인의 의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3조의 3항, 4항을 통해서 뭘 규정하고 있다? Bill of Lading 발행 의무와 함께 추가적으로 Bill of Lading 상의 추정적 증거력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이그에 있어서 중요한 조항들을 한 번씩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부르크와 MT 협약 이 순서로 따라가면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협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복습이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조항들은 직접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꼭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